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숨결이 느려지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 속에서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과거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가 가르쳐준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시작보다 훨씬 더 깊은 곳, 기록이 침묵하고 돌만이 기억하는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수메르의 쐐기 문자, 황하 유역의 청동 도구들. 기원전 3000년 무렵 인간은 마침내 글을 쓰기 시작했고 도시를 세웠으며 왕을 섬기고 신전을 쌓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선사, 즉 역사 이전의 시간이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인류의 윤형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정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학자들은 문명을 규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도시, 문자, 금속 도구, 계층화된 사회, 기념비적 건축. 이 5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문명이라 부를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였기에 우리는 그곳을 인류 역사의 요람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가 없으면 문명이 아니라는 것,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구조물을 세우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고고학의 영역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글을 쓰지 못하면 생각할 수 없다는 듯이 문자 이전의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았던 존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 아래에서, 바다 밑에서, 사막의 모래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20톤짜리 석주, 정교한 천문 관측 장치, 살아있는 인간의 치아의 드릴로 구멍을 뚫은 흔적. 이것 계획 까요? 이 순간 열 대 직 쌓인 뒤에 했거나 시작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적 진보의 관점입니다. 인류는 동굴에서 시작해 오두막으로, 마을로, 도시로 나아갔고 돌에서 청동으로, 철로, 강철로 발전했으며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관점에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열등하며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덜 발전된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환적 문명관입니다. 문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락하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또 다른 문명이 싹을 틔웁니다. 어떤 지식은 전해지고 어떤 지식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후대가 선대보다 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진보는 보장되지 않으며 역사는 곡선을 그립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은 점점 더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단순한 원시사회의 흔적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의 경험을 축적한 성숙한 문화의 산물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신전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정점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무로 지은 신전은 썩어 사라졌고 해안의 도시들은 물에 잠겼으며 유목민의 지혜는 글로 기록되지 않았기에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신화와 고고학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황금시대, 신들과 함께 살던 시절, 거인들이 돌을 쌓던 때에 대한 기억.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신화로, 상상의 산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저 유적이 발견되고 급격한 해수면 상승의 증거가 드러나고 해성 충돌의 흔적이 확인되면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신화는 정말 모두 거짓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진실의 메아리가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당신이 잠들어가는 동안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일까요? 우리 이전에 다른 시작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밤은 깊고 시간은 느려집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장소로 향합니다. 터키 남동부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그곳에는 12,000년 전 사람들이 스스로 땅에 묻어버린 신전이 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 배 모양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은 그저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지나가고 농부들이 밭을 일구며 아무도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흙 속 깊은 곳에서 돌은 침묵한 채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기원전 9600년.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툰드라가 초원으로 바뀌고 초원이 숲으로 변해가던 시기, 인간은 여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며 계절에 따라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착한 마을도 없었고 농사도 짓지 않았으며 가축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이 언덕 위에서는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왔습니다. 거대한 돌을 20톤이 넘는 석회암 기둥을 산에서 잘라내어 언덕 위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퀴도 없었고 짐을 나르는 가축도 없었으니까요. 밧줄과 통나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손만으로 그 무게를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세웠습니다. 원형으로 배열하여 T자 모양의 기둥들이 하늘을 향하도록. 각 기둥의 높이는 사람 키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우, 뱀, 정알, 학, 가젤, 멧돼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펼친 독수리, 사람의 머리를 움켜쥔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 조각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의 긴장, 깃털의 질감, 발톱의 날카로움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수천 년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 믿어졌던 수준의 예술이.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1990년대에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잔틴 시대의 묘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에 발견한 것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9천년에서 1만 년 사이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6천 년이나 앞섰고 스톤헨지보다 7천 년 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아직 농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농업이 시작되고 인격 식량이 생기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도시와 신전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퀘베클리 테페는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농업 이전에 이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을도 없이 정착도 하지 않은 채 사냥꾼들이 거대한 종교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냥 채집 사회는 보통 작은 무리 단위로 살아갑니다. 2, 30명, 많아야 100명 정도. 계층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20톤짜리 돌을 옮기고 원형 구조물을 설계하며 정교한 조각을 새기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누군가는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백 명의 노동을 조율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주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에는 집이 없습니다. 부엌도 곡물 저장소도 무덤도 없습니다. 오직 석환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이곳으로 왔고 무언가를 행했으며 그리고 다시 떠났습니다. 아마도 1년에 몇 번씩 계절에 맞춰 모였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처럼 하지 축제처럼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성지였을 것입니다. 기둥 43번. 그것은 독수리 석판이라 불립니다. 한 개의 석판 위에 여러 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 초승달, 새, 정알,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늘을 기록한 것이라 말합니다. 기원전 1만 년 무렵의 밤하늘, 정알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가 특정한 배열을 이루던 순간 어쩌면 해성 충돌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멸종, 그 기억을 돌에 새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학자들은 신중합니다. 패턴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는 종종 없는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상징일 수도 있고 신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장 단단한 물질인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신전을 묻었을까요? 퀘베클리 테페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불타지도 않았고 전쟁으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은 석환 안쪽을 돌과 흙으로 메웠습니다. 마치 캡슐처럼 미래를 위해 보존하듯.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석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층이 쌓였습니다. 오래된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것은 그 위에 세워지고 다시 오래되면 또 묻히고. 왜일까요? 어쩌면 신성함에는 주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세대가 바뀌면 새로운 신전을 만드는 것이 의무였을지도요. 아니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잊힐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땅속 깊이 숨겨두어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슈미트는 말년에 한 가지 대담한 주장을 했습니다. 농업이 신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전이 농업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이 성지에 모이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머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야생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먼저였고 경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퀘베클리 테페 인근에서 세계 최초의 재배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문명의 시작을 다시 써야 합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을 찾기 위해 먹고 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실용이 아니라 의미가 먼저였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초월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퀘베클리 테페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신전을 짓던 전통의 마지막 잔재, 나무로 짓던 것을 돌로 바꾸며 남긴 마지막 기념물.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고 오직 돌로 된 이것만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문명의 새벽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세계의 황혼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언덕 위의 석주들은 별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바람이 불어와 기둥 사이를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12,000년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때도 누군가는 이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돌에 새겨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 언어를 읽지 못합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여전히 대부분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지표면 조사 결과 적어도 20개 이상의 석환이 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것을 모두 파내려면 50년은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굴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고고학자들이 그 작업을 이어갑니다. 조심스럽게 한층 한층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문자가 없으니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노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느꼈으며 꿈꾸었노라고. 우리를 잊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언덕을 내려갑니다. 고요한 어둠 속으로. 하지만 질문들은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돌 위에 세워진 신전에서 이제 우리는 물 아래 잠긴 도시들로 향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이.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바다는 숨을 들이쉬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수면은 120m나 상승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높이만큼. 그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빙하댐이 무너지고 호수만 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이 수십 킬로미터씩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때 해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해안선보다 수백 킬로미터 바깥쪽, 지금은 바닷물이 덮고 있는 평야와 언덕의 마을이 있었다면 강하구의 풍요로운 땅, 조개가 지천에 널린 만, 물고기가 풍부한 연안,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조수. 할아버지 때는 저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어느 폭풍이 몰아치던 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기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원전 1만 년부터 6천 년 사이 해수면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8천 년 무렵에는 흑해가 범람했습니다.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면서 담수호였던 흑해가 1년 만에 짠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매일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에 달하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사건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대홍수, 힌두 경전의 만우 이야기, 중국의 우, 임금 신화,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 홍수 전설들. 오랫동안 이것들은 그저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물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근처 요나구니 섬 남쪽 바닷속. 다이버들이 1980년대에 이곳을 탐험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저 25m 깊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계단처럼 생긴 평평한 면들, 직각으로 깎인 모서리, 테라스처럼 층을 이룬 형태. 길이는 100m가 넘고 높이는 25m. 마치 피라미드를 옆으로 눕혀놓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기무라 마사아키 류큐 대학의 해양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직각, 일정한 강역의 계단, 의도적으로 보이는 홈과 구멍들, 자연적 침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수백 번 잠수하며 모든 각도에서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지질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요나구니 지역의 암석은 사암층으로 층리를 따라 자연적으로 직각으로 깨지는 특성이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오랜 시간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충분히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결정적으로 명백한 도구 자국이나 인공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파편도, 금속 조각도, 뼈나 조개 껍데기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무언가 흔적이 남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기무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동물 형상처럼 보이는 조각,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 의도적으로 배치된 듯한 돌기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조물이 마지막으로 육지였던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곡선을 역산하면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인공 구조물이라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1만 년 전에 일본에는 조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기를 만들고 정착촌을 이루었지만 거석 건축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규모의 석조 구조물을 만들 기술이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화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연이 만든 우연의 산물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나구니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인도 서부 해안, 구자라트주 앞바다에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드와르카, 힌두 경전에 나오는 크리슈나 신의 도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드와르카는 황금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으나 크리슈나가 죽은 뒤 바다에 잠겼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 인도 해양고고학연구소는 드와르카 인근 해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돌 구조물, 거대한 석재 블록, 인공적으로 보이는 벽의 흔적, 그리고 유물들, 토기 파편, 앵커 돌, 인장,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부는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힌두 경전 마하바라테는 드와르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70만 개의 궁전, 정원과 호수, 거대한 성벽. 물론 이것은 신화적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 신화의 바탕에 실제 도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도시가 정말로 물에 잠겼다면, 신화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역사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은 점진적이면서도 때로는 급격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년에 1미터 정도 상승했지만 어떤 시기에는 훨씬 빨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안에 살고 있다면 어린 시절 놀던 해변이 노년에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 장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을 것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는 이야기로. 자연 지형이냐 인공 구조물이냐는 질문은 때로 이분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가공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평평한 바위를 더 평평하게 다듬고 자연적인 틈을 계단으로 확장하며 동굴을 성소로 꾸미는 식으로. 그렇다면 요나구니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기본 형태를 인간이 손본 것.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1만 년은 긴 시간입니다. 바닷물은 부식성이 강합니다. 나무는 썩고 뼈는 녹으며 도구는 바위 틈에 묻힙니다. 만약 해안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 흔적의 대부분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크고 단단한 것들, 돌로 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5%만 탐사했습니다. 95%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해저 지도는 달 표면보다 정확도가 낮습니다. 깊은 대륙붕, 해저 협곡, 침몰한 섬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요나구니보다 더 분명한 도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항구, 신전, 무덤, 길이 모래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빙하기의 해안선을 지도에 그려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동남아시아는 순타랜드라는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모두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이 하나의 평야를 이루었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는 도거랜드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뉴기니는 사울랜드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지금은 물 아래입니다. 만약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문명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에 잠긴 문명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남았습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플라톤은 이집트 신관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9,000년 전 바다에 잠긴 섬나라, 발전된 문명, 강력한 해군, 그리고 신들의 분노로 하룻밤에 사라진 도시. 순전한 허구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의 메아리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 시대가 있었고 큰 물이 왔으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밤은 깊고 바다는 조용합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속삭입니다. 잊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물 아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요나구니의 계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뚫고 내려와 이끼 낀 돌을 비출 때 그것은 초록빛으로 빛납니다. 아름답고 고요하며 영원히 침묵합니다.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증거를 찾아갑니다.
돌에 새겨진 기억도, 물에 잠긴 도시도 아닌 인간의 몸 자체에 새겨진 역사로 통증은 보편적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팠습니다. 이가 썩고 배가 아프며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통증에 맞서기 위해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시도했습니다. 약초를 찾고 상처를 감싸며 때로는 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의 건조한 고원, 메르가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기원전 7천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진흙 벽돌로 집을 짓고 밀과 보리를 재배했으며 염소와 양을 길렀습니다. 인더스 문명보다 3천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고요하고 평범해 보이는 신석기 정착촌. 하지만 2006년 네이처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신석기 시대의 칡과 시술. 프랑스와 파키스탄 공동 연구팀이 메르까르에서 발굴한 유골들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11구의 유골, 모두 성인. 그들의 어금니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구멍, 지름 2mm 정도, 깊이는 3mm를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구멍의 가장자리가 매끄러웠습니다. 자연적 부식은 거칠고 불규칙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벽에 회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동심원 패턴, 무언가 빠르게 회전하는 도구로 뚫은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용 가능했을 도구들로 인간 치아의 구멍을 뚫어보았습니다. 부싯돌 드릴, 비트, 활시 위로 회전시키는 장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가능했습니다. 2, 30분 정도 계속 돌리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의 형태는 메르가르 유골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천년 전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치아의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11명의 유골에서 9개의 치아, 어떤 사람은 한 치아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술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충치 치료입니다. 썩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통증을 멈추기 위해, 어쩌면 감염을 막기 위해 약재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 안에서 충전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천년이 지나는 동안 녹아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메르가르의 어느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가 아픕니다. 몇 주 전부터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을의 치료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당신의 입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도구를 꺼냅니다. 부싯돌로 만든 작은 원뿔 모양의 비트, 나무 손잡이, 활시위. 마취는 없습니다. 어쩌면 약초를 씻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통증을 무디게 만드는 식물.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치료사는 당신의 머리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드릴을 치아에 댑니다. 시위를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습니다. 비트가 회전합니다. 범랑질이 깎입니다. 미세한 가루가 흩날립니다. 통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치아는 신경이 밀집된 곳입니다. 드릴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아픕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손을 꽉 움켜쥡니다. 치료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압니다. 너무 얕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깊으면 치아가 죽습니다. 마침내 끝납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허브를 갈아 넣습니다. 꿀이나 수지로 막습니다. 당신은 입을 헹굽니다. 피와 침과 치아 가루가 섞인 물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립니다. 감염이 올까요? 아물까요?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치아는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계속 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적된 의료 지식입니다. 치아의 구조에 대한 이해, 감염 관리, 통증 관리, 도구 제작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해부학적 지식,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안전한지,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지. 이것은 한 사람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전문성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메르까르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도 의학저서도 없었습니다.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보여주고 제자는 관찰하며 배웁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상처 소독, 골절 부목, 약초 조제. 그러다 점점 더 어려운 기술로, 그리고 마침내 드릴을 잡습니다. 장인의 기술이 의학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돌을 가공하던 기술, 구슬에 구멍을 뚫던 기술이 인간의 몸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도약입니다. 도구는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돌은 반응하지 않지만 사람은 움직입니다. 돌은 피를 흘리지 않지만 사람은 출혈합니다. 실수하면 돌은 깨지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메르까르의 환자들 중 일부는 치료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구멍 주변에 뼈가 치유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술 직후 죽은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메르가르는 인더스 문명의 전신입니다. 수천 년 후 이 지역에서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거대 도시가 번성합니다. 계획된 도시 구조, 상하수도 시스템, 문자, 인장, 청동 도구. 하지만 그 문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메르카르로,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긴 연속성, 느린 축적. 우리가 인더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처럼 메르카르의 치과 의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동정심 때문에? 직업적 자부심? 아니면 신에 대한 봉사? 치료사는 샤먼이기도 했을까요? 물질적 치료와 영적 치유를 함께 수행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9,000년 전 글도 없고 금속도 없던 시대에 인간은 이미 의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의학의 역사는 얼마나 깊을까요? 문자 이전에도 사람들은 아픈 이를 돌보았고 치료법을 찾았으며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 모든 발견, 모든 성공과 실패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몇 개의 치아에 남은 작은 구멍만이 그 기억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몸은 가장 오래된 기록 매체입니다. 돌보다, 점토보다, 파피루스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문신, 상처, 변형된 두개골, 그리고 치료받은 치아. 이것들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으로 쓴 역사. 그리고 그것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았노라고,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인간이었노라고. 밤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혀가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훑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한 범랑질. 9,000년 전에 누군가도 같은 감촉을 느꼈을 것입니다. 치료받은 치아를, 살아남은 치아를. 그리고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깊이.
이제 우리는 사막으로 갑니다. 모래와 별이 있는 곳으로, 하늘을 읽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하라는 언제나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만년 전 이곳은 초원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랐습니다. 기린과 영양이 풀을 뜯고 하마가 물가에 누웠습니다. 인간은 그 풍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며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집트 남부 수단 국경 근처 나부타 플라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바위와 모래뿐이지만 7천년 전 여름이면 이곳은 얕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계절풍이 비를 몰고 왔고 우기 동안 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가축을 몰고 짐을 싣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큰 돌 몇 개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이나 제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측정하면서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천문 관측 장치. 가장 큰 석화는 직경사 미터 정도였습니다. 몇 개의 큰 석판이 남북축을 따라 세워져 있었고 다른 돌들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지. 여름 하지 때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정확하게. 오차범위 1도 이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돌들은 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벨트, 시리우스. 5천년 전의 밤하늘 배치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차운동까지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2만 6천 년 주기로 흔들리면서 별의 위치는 천천히 바뀝니다. 5천 년 전의 시리우스는 지금과 다른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부타 플라야의 돌은 그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관찰했고 패턴을 발견했으며 그것을 돌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왜? 목동들에게 천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답은 시간에 있습니다. 계절을 아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언제 비가 올까? 언제 초원이 마를까? 언제 이동해야 할까? 태양과 별은 달력이었습니다. 시리우스가 새벽에 떠오르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오리온이 특정 위치에 오면 이동할 시기입니다. 하지는 1년의 중간점입니다. 이 지식은 추측이 아니라 정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만 늦어도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가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밤마다, 해마다, 세대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별을 보라. 저것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우기가 온다. 저 별 3개가 일렬로 서면 가축을 남쪽으로 몰아야 한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29번 반복하면 한 해가 지난다. 하지만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잊고 착각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영원한 표식. 여기 서서 저 돌 너머를 보라. 해가 뜨는 곳이 정확히 그곳이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날짜를 잘못 센 것이다. 다시 세어라. 이것은 문자 없는 천문학이었습니다. 숫자도 공식도 도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차운동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천 년을 관찰하면 별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시리우스는 저기서 떴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곳에서 뜬다. 그 차이를 기록하고 예측하며 보정합니다. 나부타 플라야는 이집트 문명보다 2000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사하라가 사막화되면서
이곳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일 강 유역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것 중 하나가 천문 지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의 떠오름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나일강 범람과 시리우스 상승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나부타의 유산일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고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따라 이동합니다. 문명이 무너져도, 도시가 사라져도, 아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지식은 이어집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게. 사막화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비가 줄고 호수가 마르며 초원이 모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어떤 이들은 북쪽 해안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별을 읽었습니다. 원시 유목민이라는 말은 편견입니다. 마치 유목 생활이 정착 생활보다 열등하다는 듯이. 하지만 유목민은 더 넓은 지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물 웅덩이의 위치, 식용식물의 계절, 동물의 이동 패턴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지도는 머릿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종이 지도보다 더 상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읽었습니다. 별자리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별로 방향을 찾습니다.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오리온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집니다. 은하수는 하늘의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돌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모래바람에 깎이고 햇빛에 바래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7,000년 동안 같은 것을 가리키며 별은 바뀌었지만 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차 운동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면 그 돌은 또다시 정확히 시리우스를 가리킬 것입니다. 밤하늘은 무한합니다.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은하수가 흐르며 행성들이 떠다닙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고대인들은 패턴을 찾았습니다.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주의 일부입니다. 별과 같은 먼지로 만들어졌고 별처럼 빛나다 사라집니다. 당신도 지금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나부타의 밤하늘, 시리우스가 떠오르고 오리온이 사냥을 하며 정갈이 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닥불 옆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나이든 목자 어린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저 별을 보라고, 저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식이라고. 침묵 속에서 지식은 흐릅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말로 전해진 역사, 만년을 건너온 기억의 이야기로. 호주 원주민은 문자를 갖지 않았습니다. 5만 년 넘게 이 대륙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 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원시적이라 여겼습니다. 역사가 없고 기록이 없으며 따라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념은 이렇습니다. 구전 전승은 3, 4세대가 한계다. 150년 정도. 그 이상은 신화와 전설로 변질된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면 호주 원주민의 이야기 중에는 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육지가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은 물에 잠긴 만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야기.
섬이 아니라 본토와 이어진 길이 있었다는 이야기. 학자들은 이것을 그저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해저 지형이 정밀하게 측정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의 지형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펜서만, 지금은 큰 만이지만 만년 전에는 육지였습니다. 원주민 이야기에는 그곳에 담수 호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으며 어느 날 바다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저 조사 결과 정말로 그곳에 고대 호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캥거루 섬, 지금은 본토에서 떨어진 섬이지만 원주민 전승에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수면 복원 지도를 보니 만년 전에는 정말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포트 필립만, 베스 해협,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일대, 모두 원주민 이야기와 지질학적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만년 전, 심지어 12,000년 전의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400에서 500세대,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잊히지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열쇠는 노래선에 있습니다. 송라인. 원주민들은 땅을 노래로 기억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고유한 노래가 있고 그 노래들을 이어 부르면 길이 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여정을 하나의 긴 노래로 기억합니다. 이 바위에서는 이 구절을, 저 나무에서는 저 구절을. 노래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창조 신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림타임, 태초의 조상 존재들이 땅을 만들며 걸어간 길.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특징이 생겼습니다. 산, 강, 바위, 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면 땅의 형태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방식의 강력함은 중복성에 있습니다. 노래는 여러 사람이 합니다. 부족 전체가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노래는 의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년식, 계절축제, 장례식. 중요한 순간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반복함으로써 기억을 강화합니다. 더욱이 노래는 변형에 저항합니다. 멜로디와 리듬이 정해져 있으면 단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운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는 산문보다 더 오래 보존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도 수백 년간 구전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만년은 다른 차원입니다. 500세대. 중간에 수많은 격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뭄, 전쟁, 전염병, 이주. 그럼에도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식량이 어디서 나는지, 어느 계절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지식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속에 과거의 기억도 함께 담겼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육지였다는 것, 저곳에 호수가 있었다는 것, 실용적 정보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일부였기에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년 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신화의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화를 허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종종 역사의 다른 형태입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실제 사건의 기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신화, 하늘에서 떨어진 불, 땅이 갈라진 이야기. 어쩌면 이것들은 해수면 상승, 운석 충돌, 지진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화는 세대를 거치며 장식됩니다. 평범한 사건이 영웅적으로 과장되고 자연 현상이 신의 행위가 되며 여러 사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신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 원주민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구전 전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문자가 유일한 기억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도 과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낳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를 발명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집단 기억의 기술, 노래로 땅을 기억하는 능력, 수백 세대의 이야기를 변형 없이 전하는 방법. 이제 우리는 글을 쓰지만 외우지는 못합니다. 기록하지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호주의 밤은 깊습니다. 남방주의 별들이 빛납니다. 북극성 대신 남십자성이 보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별들에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에뮤, 캥거루, 뱀. 별자리가 아니라 별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동물로 보았습니다. 은하수의 먼지 구름이 에뮤의 형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에뮤가 지평선 위에 서는 시기에 진짜 에뮤가 알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 노래와 길. 분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대륙의 고립,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이어지는 목소리.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로가 젊은이에게. 불개에 앉아 별 아래서 대대로. 들어라, 이것은 우리 조상의 이야기다. 잊지 말고 내 아이에게 전하라. 그들도 또 그들의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카로. 거대한 흙무덤이 있는 곳으로. 미시시피 강은 느리게 흐릅니다. 넓고 깊으며 진흙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강변은 비옥합니다. 물고기가 풍부하고 사슴이 숲을 누비며 견과류와 열매가 사계절 내내 익습니다. 이곳에서 사냥과 채집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루이지애나 북동부, 포버티 포인트. 가난한 지점이라는 이름은 아이러니합니다. 이곳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 이곳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6개의 동심원 형태로 배치된 흙무덤. 가장 바깥쪽 원의 지름은 1km가 넘습니다. 높이는 6m, 총 흙의 양은 100만 입방야드. 이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입방야드를 운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00만 인일, 1000명이 일한다면 1000일, 거의 3년. 하지만 사람들은 1년 내내 일하지 않습니다.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며 휴식도 필요합니다. 1년에 1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면 10년, 100명이라면 100년. 하지만 포버티 포인트에는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고고학적 증거로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렇다면 이것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흙을 나르고 다시 흩어졌을 수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농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옥수수도 밀도, 쌀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자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실용적 목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용도 아닙니다. 적을 막기에는 형태가 이상합니다. 주거용도 아닙니다. 무덤 위에는 집터가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의뢰입니다. 포버티 포인트는 성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모이는 장소.
어쩌면 하지나 춘분 때, 어쩌면 추수기나 사냥철 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증거는 유물에 있습니다. 포버티 포인트에서 발견된 돌 도구들을 분석하니 재료의 산지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은 오하이오에서, 어떤 것은 테네시에서, 어떤 것은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교역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물품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모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무언가를 했습니다. 의식을 치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날랐습니다. 모두 함께 한 삽씩, 한 바구니씩.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행위였을 것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봉헌, 공동체를 확인하는 의례, 조상을 기리는 제사. 권력 구조는 어땠을까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명령으로 지어졌습니다. 왕이 있고 신관이 있으며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버티 포인트에는 왕궁의 흔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큰 집도 화려한 무덤도 없습니다. 모든 매장지가 비슷합니다. 계층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했을까요? 어쩌면 합의로, 장로 회의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종교적 권위, 샤먼이나 신관이 영적 지도를 하되 세속적 권력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왔고 신성함 때문에 일했으며 공동체 의식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입니다. 사냥 채집 사회는 단순하고 평등하며 소규모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포버티 포인트는 그 모든 가정을 뒤집습니다. 대규모 협력, 장거리 네트워크,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 농업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환경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 강변의 자원은 사실상 무한했습니다. 물고기, 조개, 사슴, 칠면조, 견과류, 뿌리채소. 적절한 계절 이동만으로 1년 내내 먹을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식량 저장 기술도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말리고 고기를 훈제하며 물고기를 염장했습니다. 인격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했고 포버티 포인트는 그 이동 주기 속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1년에 몇 주 혹은 몇 달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문명입니다. 고정된 도시가 아니라 순환하는 성지.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떠났습니다. 3000년 전쯤 포버티 포인트는 버려졌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사회 구조의 변화,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을까요? 다른 강변에 다른 성지를 만들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흙무덤은 숲에 덮였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후 같은 지역에 또 다른 문명이 나타납니다. 미시시피 문화. 그들도 거대한 흙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카오키아의 피라미드는 포버티 포인트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농부였고 도시를 건설했으며 계층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포버티 포인트와는 다릅니다. 연속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발전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북미 문명은 오랫동안 저평가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흙무덤을 보고도 원주민이 만들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와서 만들었거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부족이 만들었거나 심지어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원주민은 너무 원시적이라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종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많은 유적이 파괴되었습니다. 농지를 개간하며 흙무덤을 평평하게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며 매장지를 뚫었습니다. 포버티 포인트도 한때 면화 농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부 파괴되기 전에 보호되었지만 많은 다른 유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천 년 전부터 복잡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도 문자도 바퀴도 없었을 수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흙으로 쌓은 산, 돌로 만든 원, 조개로 채운 무덤,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거. 포버티 포인트의 흙 무덤 위에 서면 사방이 보입니다. 평평한 강변, 구불구불한 물길, 끝없는 하늘.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고 새가 날아가며 강물은 변함없이 흐릅니다. 3,500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는 여기 서서 멀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만든 이것이 영원하기를, 우리를 잊지 말기를, 우리도 여기 있었기를. 흙은 숨을 쉽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잠들어 갑니다. 다음 이야기를 향해 지붕 위를 걷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가 없고 문이 없으며 집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어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건너가야 합니다. 이것이 차탈 회위크의 일상이었습니다.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평원. 9,000년 전 이곳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사는 거대한 정착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같고 구조도 같으며 재료도 같았습니다. 진흙 벽돌로 지은 사각형 건물, 한 칸짜리 방, 바닥 면적은 25제곱미터 정도, 부엌 공간, 수면 공간, 저장 공간이 하나의 방 안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 사이에는 강역이 없었습니다. 벽과 벽이 맞붙어 있어서 거리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입했을까요? 지붕에 구멍을 뚫고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위에서 들어가고 위로 나왔습니다. 지붕은 평평했고 진흙과 갈대로 덮여 있었으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차탈 회위크의 거리는 지상이 아니라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방어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외벽이 하나로 이어져 성벽처럼 기능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려면 사다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 올리면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탈 회위크에는 전쟁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외상을 입은 유골도 드물며 불에 탄 파괴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단순히 공간 효율성,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집을 붙여 지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붕으로 다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징적 이유, 땅은 조상의 영역이고 지붕은 산자의 영역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탈 회위크 사람들은 집 안에 죽은 이를 묻었습니다. 바닥을 파고 시신을 넣은 뒤 다시 덮었습니다. 한 집에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집, 같은 자리에 조상을 묻었습니다. 잠을 자는 곳 바로 아래에 할머니가, 그 아래 증조 할머니가, 그 아래 고조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숭배의 물질적 표현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사는 집, 경계가 없고 분리되지 않으며 계속 이어지는 가족.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을 쓸고 그 바닥 아래 조상에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차탈 회위크에는 궁전이 없었습니다. 신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들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황소 뿔이 장식되어 있으며 여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신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발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성스러움은 모든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2000년 동안 계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이 같은 크기이고 모든 무덤이 비슷한 부장품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권력을 가진 개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규모가 작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공동체라면 모두가 서로를 알고 합의로 결정하며 권력 집중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명은 다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하며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숨겨진 거버넌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식적 지도자는 없지만 비공식적 영향력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의 모임, 장인들의 길드, 집안 단위의 연합, 집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확대 가족 단위로 조직되었고 가족 대표들이 모여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종교가 통합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의례, 조상숭배, 계절 축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고 공유된 신념이 규칙을 대신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전통, 명령이 아니라 관습, 처벌이 아니라 수치심,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탈 회위크는 1000년을 지속했지만 결국 쇠퇴했습니다. 8000년 전쯤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7000년 전에는 거의 버려졌습니다. 왜일까요? 환경 변화, 자원 고갈, 사회적 갈등,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집 크기의 편차가 커집니다. 어떤 집은 조금 더 크고 어떤 집은 조금 더 작습니다. 불평등이 싹트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약화시켰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계는 필연인가 선택인가? 인간 사회는 반드시 계층화되는가? 아니면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차탈 회위크는 보여줍니다. 적어도 1000년 동안은 가능했다고. 10,000명이 모여 살면서도 왕 없이, 귀족 없이, 노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왜 이 모델은 사라졌을까요? 왜 이후의 문명들은 모두 계층 사회가 되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모두 왕이 있고 신관이 있으며 평민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차탈 회위크 같은 평등 사회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어쩌면 규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10,000명까지는 가능했지만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복잡성이 증가하면 위계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혹은 경쟁의 문제. 평등 사회는 평화로울 때만 유지되고 전쟁이 시작되면 지휘 체계가 필요해지며 일단 생긴 권력은 평화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혹은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금속 도구, 쟁기, 관계 농업, 이런 것들은 전문화를 요구하고 전문화는 분업을 낳으며 분업은 불평등을 만듭니다. 차탈 회위크는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도구를 쓰고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광산, 재련소, 대장간,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9000년 전, 2000년 동안 10,000명의 사람들이 왕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진흙 벽돌 아래,
조상의 뼈와 함께 차탈 회위크의 밤은 조용했을 것입니다. 별빛만이 지붕을 비추고 집집마다 불빛이 구멍으로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군가는 바닥을 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 아래 조상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호하며 지켜보며 영원히 함께하며 지금 우리도 조용히 숨을 쉽니다. 권력 없는 질서가 가능했던 도시의 숨결을 느끼며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쟁이 없었던 문명의 이야기로 폭력은 인간 본성이라고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쟁이 커지고 무기가 정교해지며 정복과 확장이 역사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짧은 휴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페루 북부 숲의 계곡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랄. 5천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피라미드가 6개, 원형 광장, 계단식 주거지, 3,0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곳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페루 고고학자 루스 샤디가 이곳을 발굴했습니다. 20년 넘게 조사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벽, 방어 구조물, 요새, 무기, 전사의 유골, 전쟁을 그린 벽화. 전쟁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부정적 증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여러 구역을 파고 수백 개의 유물을 수집했는데도 단 하나의 무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대신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악기였습니다. 플루트. 32개 이상의 플루트가 출토되었습니다. 동물 뼈로 만든 것, 펠리컨 뼈로 만든 것, 라마 뼈로 만든 것,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 음계를 맞추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플루트들은 지금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역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온 감자, 해안에서 온 조개와 생선, 아마존 저지대에서 온 열대 과일. 카랄은 여러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고산, 해안, 정글이 만나는 곳, 물품이 교환되고 사람들이 모이며 문화가 섞였습니다. 피라미드 안에서는 의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원형 광장, 계단, 제단, 모닥불을 피운 흔적, 곡물을 바친 흔적, 하지만 인신 제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데스 문명들, 예를 들어 차빈이나 모체, 잉카는 인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카랄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카랄은 어떻게 조직되었을까요? 권력 구조는 있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신관이 있었거나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 지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농업이었습니다. 면화를 재배하고 콩과 호박을 기르며 광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해산물이었습니다. 숲의 강은 태평양과 가까웠고 풍부한 어장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말리고 내륙으로 운반했으며 그것을 곡물과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교역 경제였습니다. 전쟁으로 자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 얻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카랄의 광장에서 축제를 열고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폭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적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이 충분히 풍부했습니다. 싸워서 빼앗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역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데올로기, 평화를 중시하는 종교나 철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카랄은 약 500년간 번성하다가 쇠퇴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피라미드는 모래에 묻혔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기후 변화입니다. 엘니뇨가 심해지면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고 농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교역 네트워크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원이 부족해졌고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폭력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했을까요? 카랄 이후의 문명들은 점점 더 군사화되었습니다. 차빈, 모체, 나스카, 와리, 치무, 그리고 잉카 모두 전쟁을 했고 정복했으며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카랄은 예외였을까요? 아니면 원래는 평화로웠다가 나중에 변한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과거도 그랬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전쟁이 지금 흔하니까 옛날에도 항상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 만년 전쯤에는 전쟁의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량 살상의 흔적, 요새화된 정착지, 무기 전문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이 집약화되며 자원 경쟁이 심해진 뒤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카랄은 그 조건을 피했습니다. 충분한 자원, 효과적인 교역,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 그래서 500년을 지속했습니다.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제국보다 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부가 500년을 버텼을까요? 몽골 제국은 대부분의 정복 국가는 몇 세대 안에 무너집니다. 카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인간은 협력할 수 있고 교역할 수 있으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은 쉽지 않고 특정 조건이 필요하며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카랄이 증명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선택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았던 문명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으니 영토가 확장되지 않고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으니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며 적을 물리치지 않았으니 영웅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잊힙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카랄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모래바람에 깎이고 세월에 낡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속삭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고 물건을 교환하며 함께 축제를 열었노라고. 그것만으로도 문명을 이룰 수 있었노라고. 전쟁이 본성이라는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믿는다면 평화가 가능하다고, 협력이 자연스럽다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다른 미래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카랄의 밤, 플루트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맑고 슬프며 아름답게.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듣고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하며 완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문자가 사라진 뒤에도 이어진 도시로. 문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겨지고 쓰이며 읽히다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아는 사람이 죽고 가르치는 전통이 끊기며 글자는 의미를 잃고
단순한 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도시는 계속됩니다.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다뉴브 강 유역, 빈차 문화라 불리는 신석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7천년 전부터 6천년 전까지 이 지역에는 수백 개의 정착촌이 있었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도자기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점토판, 토기, 조각상, 표면에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 곡선, 십자, 원, 패턴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기호, 특정한 조합, 일정한 방향성. 이것은 장식일까요? 아니면 문자일까요? 논쟁은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주장합니다. 수메르 쐐기 문자보다 2000년 앞선 기록이라고. 다른 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문자라고 하기에는 체계가 불분명하고 긴 텍스트가 없으며 문법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호를 새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호가 언어를 표현해야 합니다. 소리나 의미를 일관되게 나타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차 기호는 이 기준을 충족할까요?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원시 문자, 즉 완전한 문자 체계로 발전하기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소유 표시, 종교 상징, 부족 문장, 의미는 있지만 언어는 아닌 것, 혹은 정말로 문자였는데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샘플이 너무 적고 문맥이 없으며 비교할 다른 언어가 없습니다. 로제타 스톤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빈차 문화가 사라진 뒤에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잊혔지만 마을은 남았습니다. 도자기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농사는 이어졌습니다. 문명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사라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급격한 재난,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아는 사람이 모두 죽는 경우, 혹은 천천히 세대 간 전승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잊히는 경우, 필요가 없어져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 옛것을 대체하는 경우, 빈차 문자는 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소수만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신관이나 장인, 특정 집안의 전유물, 그들이 사라지면 문자도 사라집니다. 혹은 실용성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구전으로 충분한 정보량이었다면 굳이 글을 배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자가 없어도 문명은 이어집니다. 잉카 제국은 문자가 없었지만 수백만 명을 다스렸습니다. 키프 매듭 기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숫자와 범주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서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국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라집니다. 잉카의 이야기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잉카인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알 수 없고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며 노래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도자기와 집터와 기호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들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리코로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계속 사람이 살아온 도시, 팔레스타인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 예리코는 11,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버려진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불립니다. 물론 도시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11,600년 전에 예리코는 몇십 명이 사는 오두막촌이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캠프. 하지만 그곳은 특별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샘이 솟아났고 야자나무가 자랐으며 1년 내내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방문하던 것이 점차 정착으로 바뀌었고 9만 1000년 전쯤에는 영구 정착촌이 되었습니다. 돌로 집을 짓고 바닥을 회반죽으로 마감하며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벽과 탑. 예리코의 석탑은 높이가 8미터가 넘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원형 구조물. 안쪽에는 계단이 있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8000년 무렵 농업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보다 5000년이나 앞선 기념비적 건축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방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을 감시하고 공격을 막기 위한 요새.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탑은 성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어용이라면 밖을 향해야 하는데 다른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용. 탑 꼭대기에서 특정 시기에 해가 지는 것을 관찰했을 가능성. 하지 때 그림자가 특정 방향으로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계절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 관측대 혹은 홍수 방어. 성벽은 적이 아니라 물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범람 위험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둑을 쌌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 목적과 상징적 의미가 결합된 것. 어떤 이유든 이것은 조직된 노동의 산물입니다. 수백 명이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에 이미 그 정도 사회 조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리코는 한 번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층층이 쌓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3개의 층을 확인했습니다. 각 층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장소에 살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 예리코. 왜 사람들은 계속 이곳에 왔을까요?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교역로의 중심, 사해의 소금, 요르단 계곡의 곡물, 고산 지대의 목재. 모든 것이 예리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물,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층에서 파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에 탄 벽, 무너진 건물, 폭력의 징후. 정복당하고 불타고 버려졌다가 다시 사람들이 와서 재건했습니다.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성서에도 예리코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고고학적으로는 그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 후기에 예리코가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성서 이야기로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은 여러 번 시작되었습니다. 예리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각 시대마다 다른 기술, 다른 조직, 다른 신앙. 하지만 연속성도 있습니다. 같은 샘물을 마시고 같은 땅에 씨를 뿌리며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명의 시작을 찾으려 합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하지만 그것들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긴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실험, 실패, 학습. 예리코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흐름 속의 한 지점. 11,6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주의 역사.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원이나 나선에 가깝습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서 같은 문제를 마주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찾으며 진보는 보장되지 않고 쇠락도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예리코의 샘은 여전히 흐릅니다. 11,6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1000년 후에도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물은 남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한 사람들은 계속 올 것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10개의 장소를 지나왔습니다. 터키의 신전, 일본의 해저 구조물, 파키스탄의 치과 진료소, 사하라의 별 관측소, 호주의 노래 지도, 미시시피의 흙무덤, 아나톨리아의 지붕 위 도시, 페루의 평화로운 피라미드, 다뉴브의 잊힌 문자, 그리고 예리코의 영원한 샘. 각 장소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작이 정말 시작이었을까? 문명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까? 문자 없이도 지식을 보존할 수 있을까? 권력 없이도 협력할 수 있을까? 전쟁 없이도 문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많은 것이 기록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이 잊혔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5만 년, 10만 년, 어쩌면 그 이상.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창조하며 협력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도, 도시가 생기기 전에도, 왕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고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기억, 물에 잠긴 도시, 몸에 남은 치료의 흔적, 하늘을 가리키는 돌, 노래로 전해진 지도, 땅에 쌓인 기념비. 이 모든 것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노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느꼈으며 꿈꾸었노라고. 어쩌면 우리는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전에 다른 시작이 있었고, 다른 문명이 있었으며, 다른 방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아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DNA에, 언어에, 이야기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에. 역사는 순환합니다. 문명은 태어나고 자라며 쇠락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식은 이어집니다. 완전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조각으로, 암시로, 영감으로. 한 문명의 끝이 다른 문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끝도 아니고 정점도 아닙니다. 한 지점. 언젠가 우리도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의 누군가는 우리의 흔적을 발굴하며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꿈꾸었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기와 성벽? 아니면 음악과 예술? 정복의 기록? 아니면 협력의 증거? 권력의 기념비? 아니면 평등의 흔적?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매일 작은 선택으로 조금씩,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문명이 됩니다. 밤은 깊고 당신은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긴장이 풀리며 의식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꿈과 깨어 있음 사이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들이 떠다닐 것입니다. 괵베클리 테페의 석주, 요나구니의 계단, 메르가르의 치아, 나부타의 별돌, 호주의 노래, 포버티 포인트의 흙무덤, 차탈 회위크의 지붕, 카랄의 플루트, 빈차의 기호, 예리코의 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긴 여정,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어딘가에서 고고학자는 계속 땅을 파고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숨겨진 장소들, 잊힌 문명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과거의 신비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 숨 쉬게 합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시간의 강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만년 전도, 천년 후도 모두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먼지로 만들어졌고 언젠가 다시 별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의 짧은 순간 우리는 의식하고 사랑하며 창조하고 기억합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당신은 안전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과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잘 자십시오. 꿈속에서 괭베클리 테페의 석주 사이를 거닐고 요나구니의 계단을 내려가며 나부타에서 별을 올려다보고 카랄에서 플루트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당신은 이 이야기들을 조용히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종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생각하고 협력하며 창조합니다. 만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평화롭게 쉬십시오. 당신은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시작도 끝도 아닌 계속되는 흐름,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만나요.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